또 다른 것들 사부에 또 다른 것들 인간 넘어 9세기 초부터 170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교회 재판소가 동물들의 행동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은 흔했다. 돼지가 산채로 처형이 되거나 화형을 당했고 황소, 말, 뱀장어, 개, 심지어 돌고래가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1906년 에번스의 동물범죄 고발 역사에는 약 200건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돼지가 가장 흔한 범죄자였다. 아마도 중세마을에서는 돼지가 상당히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일 것이다. 돼지의 범죄는 아이들을 잡아먹거나 성체를 훔쳐먹는 것까지 다양했다. 꼴꿀대며 다른 이유의 범죄를 방조했다는 제목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돼지들은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설치류 메뚜기, 바구미 때나 다른 작은 동물들은 법적인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웠다. 16세기의 한 유명한 사건에서 프랑스 변호사 아이고야 처벌 바르톨로메오 사선이라는 법정으로 오는 길에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지들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교묘한 주장으로 지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바구미에 들끓었던 다른 사례에서는 기소된 동물에게 특정 날짜와 시간에 훔쳐간 재산이나 보리를 되돌려 놓으려라는 판결을 문서로 내리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21세기 사고방식으로 볼 때 기괴하지만 동물의 마음에 대한 중세의 관점은 동물의 의식 그리고 인간성이 인간을 넘어 확장될 수 있는지 살피는 관심이 오늘날 부활할 것임을 예고했다. 동물이 종교법의 불가사의한 절차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따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황당했고 지금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동물이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인간을 넘어선 존재에게도 의식적인 마음이 있다는 이런 인식은 동물에게는 이성적인 마음에 부합하는 의식적인 상태가 없다는 데카르트의 동물기계 이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세인들에게 동물은 분명 짐승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동물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보는 동물 로봇이 아니었다. 이들은 동물 역시 내면의 우주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만이 의식을 가진다는 주장은 오늘날에는 이상하고 고집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의식 범위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동물이 가진 내면의 우주는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먼저 동물에게 의식이 있는지 알려주는 어떤 능력에 근거해 그 동물의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 두어야겠다. 언어가 없다는 것을 의식이 없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생각과 지각을 반영하는 능력인 메타인지 같은 소위 고차 인지 능력 역시 의식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면 동물의 의식은 인간의 의식과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다를 것이다. 동물 실험으로 인간 의식의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지만 호모사피엔스와 비이상적인 유사성 에만 근거해서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고 유추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런 생각은 인간의 자질을 인간이 아닌 것에 기속시키는 의인화와 인간의 가치와 경험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인간중심주의라는 두 가지 삶은 꼴의 위험을 불러일으킨다. 의인화는 반려견이 우리 생각을 정말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인간이 아닌 대상에서도 인간과 비슷한 의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긴다. 반면에 인간중심주의는 동물의 마음이 가진 다양성에 눈 감고 인간과 다른 의식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은 동물을 동물 기계로 보는 데카르트적인 사고에 따른 근시안적인 사례다. 무엇보다도 의식을 지능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야 한다. 의식과 지능은 같지가 않다.
지능을 의식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용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지적이고 의식이 있으므로 동물 X가 의식을 가지려면 지능이 있어야 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동물 X에는 인간다운 지능이 있지만 동물 Y에는 없으므로 동물 X는 의식이 있지만 동물 Y는 의식이 없다고 보는 의인화의 함정에도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언제나 메타인지 의식 자체보다 평가하기 쉬운 지적 능력이 의식을 유추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는 방법론적인 게으름을 정당화한다. 인간과 다른 의식에 대한 추론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다.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인간을 이미 정해진 상수, 즉 밖으로 향한 확고한 토대로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치. 포유류부터 시작하자. 포유류는 박쥐 등등등등. 2005년에는 인지과학자 버너드 바스 그리고 동물인지 전문가이자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속성은 뇌의 해부학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다. 뇌 활동에도 공통적인 특징이 보인다. 물론 수면 패턴 같은 차이점도 많다. 의식 수준 외의 포유류 종류에 따라서 의식의 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의식의 내용. 더 흥미로운 점은 자아의 경험과 관련된 차이이다. 의식. 1970년대 심리학자인 저니어가 개발한 실험을 통해서 동물의 자기인식 능력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어떤 동물이 그걸 시험을 통과했을까? 포유류 중에는 유인원, 돌고래와 번거리 몇 마리 그리고 유라시아 코끼리 한 마리가 이 시험을 통과했다. 판다, 개, 원숭이, 다른 포유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패를 했다. 동물은 자기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말고도 여러 이유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거울을 좋아하지 않거나 거울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눈을 마주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다. 동물들, 특히 원숭이의 경우 이런 점은 놀랍다. 침팬지와 유인원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진화적인 친척이지만 원숭이도 거의 멀지 않으며 특히 원숭이는 시각에 관한 한 인간의 영장류 모델로서 오랫동안 신경과학 실험에 이용이 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원숭이가 지렛대를 눌러 무엇을 보았거나 보지 못했는지 보고하도록 훈련을 했다. 인간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숭이에게 일종의 의식적인 자아가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원숭이와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면 다른 의식적인 존재 또 다른 의식적인 실체와 함께 있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꼬리 감는 원숭이가 고의적인 불공평함에 반응하는 흥미로운 영상도 있다. 즐거운 행동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은 강력한 직관 분포다. 이런 행동은 매우 독특해서 겉보기에 인간과 같은 내면의 상태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2009년) 여름에 데이비드 에들만과 나는 흔한 두 종류 문어인 참문어 약 12마리를 관찰하며 일주일을 보냈다. 두 종류 인지 및 신경 생물학의 선도적인 전문가인 생물학자 그라치아노 피오리토를 만나러 갔던 참이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연구소인 스타치오 주로지카 소속인 피오리토의 문어 연구소는 나폴리 중심부에 있는 공공수족관 바로 밑 눅눅한 지하에 있어. 내가 몹시 당황해하는 동안에 데이비드는 시각적인 지각과 학습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피오리토 연구실에는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탱크가 두 줄로 늘어서 있고 짧은 시간이 있지만 나는 문어들이 다른 종과 매우 다르고 분명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지만 지능과 의식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인간과 문어의 공통 조상 중에서 가장 최근의 조상은 약 6억 년 전에 살았다. 문어의 몸은 정말 놀랍다. 질감이란 유전자 수준에서도 문어는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의 유기체에서 DNA 유전 정보는 직접 짧은 RNA 리보엑산 서열로 전달되고 RNA는 생명의 분자적인 일꾼인 단백질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문어. 게다가 문어의 인지 능력은 분명히 인상적이다.
이런 아마도 위장술은 두 종류의 능력 중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항목일 것이다. 문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껍질도 갖고 있지만 문어의 승리는 보통 배경에 녹아드는 능력에 달려있다. 문어는 매우 정교한 색소보라는 시스템을 이용 주변 환경의 자신의 색깔을 일치시킨다. 놀라운 것은 문어가 생명인데도 이 모든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사람의 눈에 있는 세포는 빛에 더 민감해서 세 가지 파장의 빛에 반응하며 내려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부색을 바꾼다. 문어의 시각이나 다른 고전적인 감각 양식 일부에는 포유류나 척추동물과 비슷한 점이 있다. 탈중심화된 의식이라는 생각 개념은 특히 신체 소유권 경험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자유도와 탈중심화된 제어는 무엇이 신체의 일부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단일하고 통일된 지각을 유지하려는 모든 중추 내의 위협적인 도전이다. 그렇다고 문어가 자기와 타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어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어 팔의 빨판은 지나가는 거의 모든 물질을 반사적으로 움켜쥐지만 자신의 팔이나 몸을 붙잡지 않는다. 이는 문어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몸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능력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맛 기반 자기 인식 시스템으로 구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어는 피부 전체에서 독특한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이 화학물질은 빨판이 감지할 수 있는 신호 역할을 해서 반사적으로 빨판이 자신의 몸에 부착되지 않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문어는 이 공간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무엇이 자신의 몸 일부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문어에게 체화라는 경험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 포유류가 상상하기는 어렵다. 문어가 자신의 몸이 어떤 것이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갖는 지각은 모호할 수 있지만은 문어 스스로 이런 지각이 모호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어 팔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문어는 동물의 의식이 우리의 의식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새가 지각력을 가진다는 상당한 강력한 근거가 있다. 조류의 뇌는 포유류의 뇌와 매우 다르지만 우리가 더 멀리 날아갈수록 의식에 대한 증거는 더 비상적이고 희박해지며 의식에 대한 추론은 더 불확실해진다. 이런 전략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기 뿐만 아니라 자, 곤충은 어떨까? 개미는 다리가 손상되었을 때 절뚝거리지 않는다. 자, 곤충은 이렇게 이런 결과는 모두 어떤 시사점을 주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동물의식 연구는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심오한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인간이 세상과 자기를 경험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우리는 강화된 의식 공간의 아주 작은 영역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공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어둠 속으로 불꽃 몇 개를 던지는 정도에 불과했다. 둘째는 새롭게 발견한 겸손함이다.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하고 독특한 주관적인 경험의 풍부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나는 의식과 지능은 같지 않으며 의식은 지능보다도 살아있다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장을 시작을 했다. 자, 이제 13장의 기계의 마음이라 16세기 후반 프라하의 라피 유다레브 벤잘렐이 부타바 강둑에서 점토를 가져다가 사람을 닮은 골렘을 만들었다. 요제프 요젤레라고 부르는 이 골렘은 반유대주의 대학살로부터 라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일단 마법 주문으로 깨우면 골렘들은 움직이고 인지하고 복종했다. 하지만 이 일이 크게 잘못되어서 아우든하게 복종만 했던 골렘은 폭력적인 괴물로 변했다. 결국 라피는 마법 주문을 되돌렸고 골렘은 해당 마당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어떤 이들은 골렘의 자네가 지금도 프라하의 묘지나 다락방 어딘가에 숨어 다시 깨어나기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자, 이렇게 지난 10여 년 동안의 인공지능의 급부상으로 기계의 의식에 대한 논의가 긴급해졌다.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인공지능. 왜 인공지능인 기계가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기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능의 문턱을 통과하면 의식이 자연스레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흔하다.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가? 나는 이런 직관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핵심 가정이 있고 둘 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가정은 의식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특정 사물이 의식을 가지기에 충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가정은 기능주의다. 기능주의는 시스템이 웨이트나 하드웨어, 뉴런, 실리콘으로 된 논리 게이트 아니면 볼타와 강의, 점토 등 무엇으로 이루어졌던 의식은 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능주의에 따르면 의식의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지이다. 기능주의는 심리학자 사이에 널리 퍼진 견해이며, 자, 인공지능 컴퓨터가 의식을 가지려면 기능주의는 사실이어야 한다. 이런 가정의 근거는 희박하다. 지능은 의식을 가진 유기체에서 의식적으로 분화된 여러 상태를 제공하지만은 적어도 진화된 형태의 지능이 의식의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의식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런 가정은 수많은 걱정과 오해 때문에 밀려왔다. 의식과 지능은 분리가 가능하며 다원적이다. 일반 지능은 다르다. 미래를 예상할 때 AI 연구자들이 말하는 야실천 목표는 인간의 일반적인 지능 능력을 갖춘 시스템 일반 지능. 자, 특정 형태의 지능은 의식 없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지능이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계점을 넘으려면 꼭 의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컴퓨터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고 지각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계의식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식을 설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능이 아니라면 의식적인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시스템의 의식을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충분 조건. 뭘까요? 체온일까요? 느낌일까요? 자, 그런 로봇은 의식이 있을까? 로봇. 자, 로봇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그렇게 해서 로봇은 겉으로는 지능과 지각이 있는 행위자라는 인상을 준다. 내부적으로 내가 제안한 예측 기기를 직접 패핑하는 로봇의 메커니즘은 체화와 자아라는 기본적인 인간 경호의 기초가 된다. 실제로